안녕하세요. 벤츠 타는 쌍둥이 아빠 벤상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에 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 8개월 동안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E클래스 E250 모델의 25가지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는 주행과 관련된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장이나 기능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단점은 제일 처음에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는 1단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때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의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기존에 후륜구동의 독일차를 타시던 분들은 처음에 1단에서 출발하실 때 차가 조금 안 나간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가속을 할 때 이 4단에서 5단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조금 꿀렁거림이 있어요. 한 80km에서 100km 넘어가는 그 정도에서 한 번씩 기어비가 안 맞아서 좀 꿀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주행할 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점은 정차할 때 오토홀드 기능을 많이 쓰실 텐데, 오토홀드 기능을 풀고 다시 주행할 때 퉁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풀릴 때 소리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비어있는 항아리를 퉁 쳤을 때 공허한 소리가 울릴 때와 같은 그런 퉁 하는 소리가 나요. E클래스를 주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단점을 느꼈다라고는 하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새 차를 출고하고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좀 많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 8개월 동안 한 3000km를 주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퉁 소리 나는 거는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자동 주차 기능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너무 안 좋다라는 의미는 우선 주차 공간을 잘 못 찾아요. 주차장에 가면 주차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구역이 나눠져 있는 선을 잘 구분을 해서 그 주차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선을 우선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자 주차를 입력을 했는데 평행 주차를 한다거나,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주차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 주차선 끝쪽에 방지턱이 있잖아요. 그 방지턱을 인식을 못합니다. CLS나 S클래스는 자동 주차 기능에서 그 방지턱을 인식한다고는 하는데, 이 E클래스 E250 모델은 방지턱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후진 주차나 전면 주차를 할 때 이 센서가 인식하는 거는 벽입니다. 보통 이 방지턱은 벽보다 1m 정도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센서가 벽만 보고 앞으로 가다 보니까 1m 앞에 있는 방지턱을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급정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차가 왼쪽 기둥에 너무 붙어서 가네요. 지금 차가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가 방지턱을 인식을 못해요. 방지턱을 넘으려고 기어가 D인 상태로 계속 RPM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임의로 자동 주차를 정지했어요. 지금 밖에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한데 빨리 보고 오겠습니다. 차량 밖으로 나와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앞바퀴는 이미 돌아가 있고 방지턱을 넘으려다가 제가 임의로 정지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요. 제가 임의로 정지 안 했으면 앞차하고 박았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참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메르세데스 미 어플에서 원격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격 시동이 한 번씩 안 걸릴 때가 있어요. 한 10번 중에 3번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집에 있는 와이파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통신망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한 10번 중에 3번 정도는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100% 다 한 번에 걸린다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차량 출발하기 전에 보통 1분에서 3분 정도는 차를 예열시키고 RPM을 1000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출발을 하거든요. 이게 차량을 타서 시동을 1분에서 3분 정도 걸면 그만큼 시간이 좀 낭비되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미 어플로 원격 시동을 걸어놓고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격 시동 어플을 잘 쓰는데 이 100% 다 한 번에 걸리지 않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앞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쪽 앞에 주차해 놓은 차가 보이는데, 차 앞으로 가서 이제 손잡이에 넣으면 시동이 꺼지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에 손을 넣으면 지금 불이 켜지면서 시동이 꺼진 겁니다. 문을 열면 시동이 꺼진 게 보이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라고 느끼진 않지만 주위에서 좀 단점이라고 한 것 중에 엔진 소음이 좀 시끄럽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소나타나 K5 정도? 아니면 그랜저 정도의 소음인데, 예전에 벤츠 E클래스가 6기통을 쓸 때 그 정도의 엔진 소리를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2300 스탠다드부터 4기통으로 바뀌었죠, E클래스가. 그리고 이 E250 모델도 4기통을 쓰고 있는데 6기통보다는 4기통이 엔진 소리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E클래스가 외부 소음 차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으시면 좀 엔진 소음이 거슬릴 수는 있는데, 실내에 타시면 엔진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약하게 들리고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은 연비입니다. 제가 이전에 C클래스 E220D를 탈 때는 연비가 한 13에서 14km,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한 18km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거 대비 휘발유 모델이긴 하지만 평균 연비가 한 9km에서 10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젤보다는 연비가 조금 안 좋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글라이딩 모드는 일시적으로 기어 변속과 엔진 회전수를 떨어뜨리고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기능입니다. 에코 모드로 달리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계기판에 글라이딩 모드라는 표시가 뜹니다. RPM이 2000, 3000으로 올라가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RPM이 700 수준으로 뚝 떨어지면서 구동축으로부터 연소기관이 차단되고 기어가 중립으로 설정되면서 엔진은 아이들링 모드로 변경되는 거예요. 이때 순간 연비가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계기판 화면을 보시면 RPM이 2000 이상으로 쭉 올라가다가 엑셀을 뗐을 때 갑자기 700으로 뚝 떨어지죠. 글라이딩 모드가 걸린 겁니다. 글라이딩 모드가 걸리면 RPM이 700으로 뚝 떨어지면서 계기판에 기어 단수를 표시해주는 D3, D4, D5 같이 D 옆에 숫자가 있던 게 없어지고 D 문자 색깔이 흰색에서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글라이딩 모드라는 글자가 뜨는 거예요. 오늘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를 같이 주행했는데 총 61km 주행에 연비가 12.8km 나왔네요. 주유를 가득 채우고 달렸는데 주유를 절반 정도만 채우고 달렸을 때는 연비가 13 넘게 나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단점은 타이어입니다. 지금 E클래스 E250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에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럼플렛 타이어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럼플렛 타이어 괜찮았거든요. 제가 C클래스 탈 때도 럼플렛 타이어였으니까 얼마나 타이어에 펑크가 나겠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유사시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게 되면 80km까지는 이 럼플렛 타이어가 있다면 그냥 일반 타이어와 같이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C클래스 탈 때 이 럼플렛 타이어를 끼워서 다녀봤는데 주행 성능도 일반 타이어와 크게 일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럼플렛 타이어가 강화 고무가 들어가고 일반적인 타이어보다는 조금 딱딱한 감이 있을 수 있어서 요초를 넘을 때나 방지턱을 넘을 때 좀 둔탁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로 주행을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E클래스의 E250 모델도 일반 타이어보다는 럼플렛이 들어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타이어를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장 인테리어 기능에 대한 단점을 알아볼 텐데, 아홉 번째 단점으로는 이 시트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E클래스를 구매한 여러 사람들이 이 시트가 좀 불편하다, 허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 E클래스의 시트가 불편한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차량을 설계할 때 운전석의 시트와 차량의 핸들과 그리고 이 계기판은 일직선에 놓여 있어야 돼요. 일직선에. 근데 E 클래스의 차량 설계는 차량 시트 대비 이 핸들이 약간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핸들보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잡으면 상체가 오른쪽으로 좀 틀어지겠죠. 근데 그거 대비 이 센터 페시아 쪽은 이쪽 부분이 좀 두꺼운 것도 있고 이 레그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체는 왼쪽으로 틀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체는 오른쪽으로, 하체는 왼쪽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가 트위스트가 일어나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벤츠에서 뭐 공식적으로 이러한 시트 불편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허리가 좀 아플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째 단점은 여기 이 LCD 창이 터치가 안 됩니다. 이게 터치가 되면 이렇게 누르면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기능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CD 창의 기능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그 다이얼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벤츠 E클래스 E250 모델의 단점 총 25가지 중에서 10가지 단점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길어지는 감이 있어서 11번째부터 25번째까지의 단점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